자, 한번 윤주가 저기 오늘 하는 그 소단원 제목이랑 큰 제목 먼저 얘기하고 소단원 제목 좀 얘기하고 그러면서 출발해 볼까? 은경이가 저번에 77까지 어디까지 했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톨스토이옙스키 얘기 내가 뭐 하다가 끝난 것 같아, 그치? 멋있다고. 그 다음에 시작. 그러면 오늘 며칠이죠? 2016년 5월 7일 사사키 아타루의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마지막 공부가 되겠네요. 좋아. 마지막으로 장식해봐. 네, 원래 먼저 회화 복식 음악 7만 년 내지 3만 년의 역사라는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앞에서 계속 문학이 정말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학은 단 5,00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미술이나 음악, 무용 이런 건 7만 년에서 3만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 그랬지?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왜 그런지. 먼저 7만 년 전에는 남아프리카에서 벽화를 그렸고, 새뼈로 만든 플룻이 3만 년 전에 유적에서 출토되기도 하고, 그런 걸로 보면 이 미술이나 음악은 7만 년에서 3만 년 이상이 된 것인데 문학은 5,00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문자 탄생과 변화를 지났다, 그치? 그런데 문학이 위기에 있고 사라질 것이고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은 정말 뭐 이런 미술이나 음악에 비해서는 정말 터무니없고 무슨 말이라고 해요. 사라질 수가 없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슨 이야기라고. 그래서 여기 문학이 발명된 지 5,000년밖에 되지 않았다. 문학은 이상할 정도로 젊은 예술이다. 소단원 제목이 문학은 끝났다. 창피하니까 그런 말은 그만두라. 이 단어 얘기를 한 거고. 인류는 20만 년이 되었잖아요. 20만 년 더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그 20만 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서 문학이 탄생하고 문학의 역사는 5,000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20만 년이 40분의 1이 5,000년인데 그거를 이 사람은 80살을 노인과 2살 배기 어린아이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같은 무슨 이야기가 2살 배기 어린아이가 8살 노인에게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아니 괜찮아. 이해하면 너는 다 읽었니? 그리고 세계의 종말은 이미 5번이나 찾아왔대요. 뭐 무슨 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백악기, 대본기, 페른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65%에서 75%의 종이 멸종했다고 해요. 무슨 기가 있어? 좀 얘기해봐. 노르도비스기, 대본기, 페른기, 트라이어스기, 백악기 이거를 빅5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65%에서 70%의 종이 멸종했고 페른기에서는 90%에서 95%가 절멸했지만 이렇게 세계의 종말은 이미 찾아왔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정말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정말? 하지만 세계는 흘러가고 있다. 이게 이 소설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생물이 멸종에 관한 확률과 운석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도 죽은 적이 없대요. 그게 운석 충돌로 한 문명이 파멸되려면 0.1%의 0.1%의 확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시시한 수준이고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이걸 예로 들면서 문학의 정말과 세계의 정말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 또 이번에는 인류를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메뚜기가 대량 발생할 때는 무리사리형이라는 메뚜기가 나온대요. 발생된대요. 무리로 사는 거? 네. 무리사리형이라는 이름, 이게 약간 형태? 이 생김새도 다르고 저 사나워지고 서로 잡아먹고. 무리살이 형이라는 게 개체 이름이야? 아니면은 그 삶의 형태가 무리지어 산다는 얘기야? 개체 형태인 것 같아요. 그 메뚜기가 대량 발생했을 때는 무리사리형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생김새도 다르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무리사리형은 두 집단이 만나면 싸우고 사나워진대요. 사나워지고. 그래서 이 인류를 무리사리형에 비유해서 우리는 아마도 무리사리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전쟁을 반복하고 급속히 쇠퇴하고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하지만 최근에도 메뚜기 대량 발생이 보고되었지만 메뚜기라는 곤충이 모두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메뚜기는 현재도 잘 살고 있고 또 이 이야기로 인류의 종말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 그래도 해봐. 비유를. 그리고 불량슈의 위대한 종말의 절대적 거부. 거기서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네. 나오나 보죠? 이 사람 항상 부정적인 거 먼저 하고 자기 얘기하지. 완전. 여기 이거 제 본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블랑시오. 위대한? 네. 프랑스 최대의 비평가라고 불리는 모리스 블랑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죽일 줄을 모른다라는 말을 했대요. 나는 죽을 줄을 모른다? 네, 나는 죽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을 줄을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보면 자기는 죽어도 무슨 행동을 했을 때는 무언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자신이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확인을 해야지 비로소 끝나는 것이고 결말을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개인이 죽으면
죽음도 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타인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병든 종말론적 사고에 대한 진지한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고를 더욱 확대해서 블랑주는 이렇게 말했대요. 인류는 멸망한다. 하지만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 사사키 아타는 이렇게 물어요. 인류가 멸망은 슬픈가요? 두려운가요? 이렇게 묻는데 결국에는 인류의 멸망은 이 세상에 저 모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슬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고 결국 인류의 멸망은 개인이 죽음과 같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인류의 멸망은 개인의 멸망과 같다고? 개인이 죽음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사키가 아니면 블랑주가? 사사키가 이 사람 블랑주의 말을 인용해서 이용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사키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 멸망 때문에 공포를 느끼잖아요. 공진미교, 나치 이런 단체들도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선동해서 공포를 조성하는 맞아. 그런 향락에 빠져 있대요. 하지만 이것은 한강에 빠져 있어? 네.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계속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멸망을 하면 그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인류 멸망이 판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판타지는 결국에 인류가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싶다는 판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불가능하잖아요. 개인이 자신이 죽음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불가능하고 즉 인류는 멸종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론은 인류는 멸망할 수 없고 죽을 수 없다. 이 사람도 얘기를 했는데 격렬하고 근사한 거절이 의지라고. 격렬하고 근사한 거절이 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인류가 아까 말했듯이 인류는 20만 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고생물학자들이 통계에 따르면 생물 종이 평균 수명은 대체로 4,400만 년이래요. 하지만 정말 인류의 멸망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또 4살 된 남자아이와 80살짜리 노인을 비유해서 이야기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4살짜리 아이가 결국 80살 노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터무니없고 우스운 이야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한테 380만 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인류에게는. 그래서 400년 전부 다 채워서 산다는 건 보장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1만 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1만 년을 더 산다고 해도 지금까지 문자가 산출된 지는 5천 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지금 1만 년이 남았다고 치면 시간이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 5천 년간 이렇게 루터, 무함마드, 하디자, 아우구스티누스, 버지니아 울프 같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예수도 부처도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해요. 했어요. 이것은 몽상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 이 사람은 언젠가 변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약간 다음 수단어는 당신은 행해진다 어떤 때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수단어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인류가 당신은 행해진다. 어떤 때라도 행해진다. 행한다는 거지? 개인은 행해진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 인간의 삶이 400만 년이라는 인류의 삶 속에서 무의미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게 아닐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가끔은 무의미하게 이 정말 정대한 우주 속에서 던져졌어. 그게 무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는데 하지만 그건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고. 이게 개인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한다면 400만 년이라는 인류의 이 긴 삶조차 이 방대한 행성 속에서는 모두 무의미해져 버린다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니체를 인용했어요. 사람은 고뇌하며 말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이 인생에 의미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자신이 뭔가의 원인이고 행위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의 오류에서 오는 문제라고. 그저 당신은 행해지는 것이다. 당신은 거대한 행성의 일부이고 그 의미다. 그러므로 결코 인간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고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게 오류란 얘기지? 그러니까 행해지는 것인데 네. 그래야지 자신이 무언가의 원인이고 행위의 주체고 자신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고? 그게 오류라고. 그러다 보면 가끔 뭔가 의미를 놓쳤을 때 모든 게 무의미하고 어쩌고 이런 우리 착각이 빠진단 말이지. 그치? 오케이.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라고 이 수강을 끝내고 문득 떠올라서 이야기를 살짝 하는데 연달아 질문을 받았대요. 소설을 쓰는 남학생과 또 여학생 그리고 디자이너한테서 질문을 받았는데 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대요. 발표하지 않으면 왜 발표해야 되냐고? 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이 수강의 제목도 왜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천천히 해. 네. 어쩌면 자신의 작품을 내놓고 판단을 받았을 때 부정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 막스 베버도 학자라는 것은 천여작을 출판할 때 받은 굴욕을 평생 잊지 못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지. 이 작가도 예술 작가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술가에게 예술은 본질적으로 그 과정만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만이 중요한 것이지만 과정만이 중요하고 세상에 내놓고 평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결국 그 다음 문제라고 했대요. 여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소설은 그래서 발표하지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읽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발소리를 내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게 뭐지? 뭘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발소리가 움직임을 말하나? 여기서 밤중에 계속 걸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다리도 날개도 아닌 친구의 발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결국 뭔가 자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은 결국 발소리, 친구의 발소리라고 다른 사람의 발소리 이 발표는 결국 이 친구의 발소리와 비슷한 거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좀 복잡해서 요약하기가 네.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게 그가 있나지 뭐. 그래. 언젠가 이 세계의 변혁을 초래하고 혁명을 일으킬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 인간에게도 방황하는 밤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 그때 그 사람이 누군가의 책 한 권과 한 줄을 읽고 혁명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결코 발표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뭔가 깨닫고 발견한 걸 드러내서 발표해야 그게 다른 사람한테 친구의 발자국 소리 역할을 한다고.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미 알아버리고 이미 포착해버리고 이미 뭔가 느꼈기 때문에 표출하지 않고는 그냥 화석이 돼. 그치? 흘러나가야지 살아있는 물결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매출을 잘 요약했는데 네. 근데 여기는 이 다음부터는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잘 안 읽은 거 아니고 여기까지는 계속 운명의 종말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고 예를 좀 보고 다른 사람 질문을 받은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부터는 그 다음에는 결론인 것 같아. 그냥 이 책에 대한 최종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짤막한데 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이 들려온다부터 좀 훑어보면서 얘기 그래도 해봐. 뭐라고 이 사람이 자기의 감상 내지 소개를 썼는지. 정말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건 진짜 정말? 그러면 그거 잠깐만 보류하고 그거 짧은 거 선생님이 읽어가면 얘기가 될 것 같거든? 잠깐 보류하고 이 앞에 네가 쭉 발표한 지나간 거 중에 조금 토론 비슷하게 의견 나눠도 될 것 같은데? 보여주려고? 네. 이 맨 아까 들은 것 중에 맨 처음에 문학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문학은 끝날 리가 없다. 이제 겨우 5,000년인데 20만 년 중에 5,000년밖에 안 되는 문학이 왜 끝났냐. 그치? 그
장구하게 흘러나올 것이다.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말했는데 역으로 나는 이 사사키 이 사람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공감이 많이 가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무조건 공감하라고 끝나면 대화거리가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문학을 끝났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 내지 그 시각은 뭘까? 어떤 의미에서 끝났다고 말했을까? 현재를 보지 않고 과거만 보아서. 과거? 과거만 보아서 과거를 많이 볼 수 있을 수 있어. 경험된 사실들이나 네. 그치,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행태나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이 그것 때문에 도래한 현재의 어떤 부조리함? 그치? 그런 걸 의식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문학이 끝났다고 말하는 게 정말 이 텍스트, 글, 언어로 된 어떤 가르침, 의미, 이런 게 끝났다고 말하는 걸까? 그런 걸까? 그 텍스트로서의 가르침이 끝났다고 해요. 왜 이 사사키가 계속 외쳐온 텍스트라는 의미가 있잖아. 네. 문학 이꼴 텍스트 이꼴 어떤 뜻, 의미, 인류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의식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그 새로운 커다란 위대한 발견, 뭐 이런 거잖아. 네. 근데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사사키가 바라보는 반대쪽 사람들이, 문학은 이제 끝났어. 이제 문학은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걸까? 사사키와 같은 의미로 얘기를 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과거를 보고 이미 완성이 된 것을 이미 봤잖아요. 근데 현재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되고 그게 지나야 어떤 형태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데 책 중간에 초조한 것은 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현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안 되고 미래에 될 거면 이미 과거에 끝났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게 더 자기 중심이 됐을 때 자신이 안 보이니까 네, 납득할 수 있는 내 범위 한계가 있어.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그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문학, 텍스트, 진리 이렇게 가면 이미 변함이 없고 진리인 것이 어떻게 미래에도 바뀌겠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두 가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진리라고 맞아, 그지? 이미 완료됐다는 측면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뭔가 죽었다? 그런 의미로, 그지? 그렇겠지? 그 두 가지 얘기 참 잘한 것 같은데 선생님 뭐 다시 구현해도 그 이상 구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잘했다. 어쨌든 문학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초점은 사람들의 의식 상태를 좀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 의식, 인류의 의식, 인류의 의식이 더는 발전할 수 없을 거다. 정말 이게 끝장이다. 라는 왜 파고들 대로 들고 추구할 대로 하고 막 나올 게 다 나왔고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주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측면으로는 끝났다는 표현을 사실은 쓰지는 않을 것 같아.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말할 것 같아. 그래서 정현이가 얘기하기에 두 가지 했는데 아무튼 그런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그 다음에 인류 20만 년간 그리고 참 진리라는 거는 영원히 변함없으면서도 화석처럼 고정된 게 아니고 영원히 순간순간 새로 살아나. 그러면서 변질되지 않는 거.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역, 새로운 문화 어떤 곳에서든 적용되면서 새로 살아나. 그런 영원한 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인데 죽지 않지. 근데 그게 고정된 율법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지. 인류 20만 년간 살아온 그 삶하고 문학 역사 5,000년을 비유했는데 선생님 여기에서는 이 사사키 씨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공감하고 그 속뜻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이 비유를 든 거는 약간 좀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해시키느라고 너무 현상적인 표피적인 예를 든 것 같은 느낌이 간간히 있었는데 이것도 그래. 그래서 시간성이라는 게 이렇게 길고 짧은 그걸로 비례해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그렇지 않냐? 한 인간이 한 생을 살면서 5만 년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뭐 100년을 살고 죽어도 100년 동안에 겨우 한 10여 년의 삶밖에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있고 난 다르다고 봐. 한 사람의 그야말로 영혼을 살다가 몸만 벗는 경우도 있고 몸은 팽팽하고 기름지게 막 장수를 했어도 벌레처럼 사는 인간도 있으면 그거는 결코 그렇게 뭐 영원성을 가진 삶이 아니잖아. 시간을 그렇게 물리적인 걸로 길이로 비례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그거는 알겠지. 그래서 5,000년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면 짧아 보이는데 젊다고 표현하긴 물론 하는데 인류의 역사에 물론 젊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그 20만 년이 농축되어가지고 기호화하다가 그림에서 기호화로 농축되다가 상징화되고 추려져서 어떤 기호가 체계화돼가지고 언어적인 그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 총체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문학의 역사 역시. 그러니까 기록하는 양식이 달라진 거지. 인류의 문학 내지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텍스트적인 거는 문자가 없을 때도 가능했다는 얘기야. 나는. 글쎄, 텍스트가 꼭 언어화돼야 텍스트는 아니라고 봐. 이 얘기를 앞에서도 어딘가 했어. 이분이 나 충분히 아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이 있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너무 물리적으로 물질화된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들 개인의 사고가 다르다 차원이 이해가 가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다음에 빅5 종말기 마도 분석 종말론 무리사리 영리 등등 했잖니?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류가 언제쯤 종말할 것이다. 곧 시대가 끝난다. 뭐 이렇게 세계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뭐 항상 그랬어. 항상 이상하게 100년 단위의 그 시대가 끝날 무렵에 꼭 정치는 사람들, 시대를 정치는 사람들이 무슨 달력, 맨날 달력?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뭐 언제 뭐가 말세 볼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솔직히. 관심도 없고. 근데 지금
이 사사키가 계속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약간 의아한 점도 있어. 종말론이 전제 조건인 것 같아. 처음부터 계속 풀어오는 게. 종말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리를 끌어오는 느낌? 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고 깊이 있는 사고를 왜 종말론에 빗대서 자꾸 얘기를 하나. 저는 이게 궁금해서 궁금해. 혼자 생각해봤는데 뭔가 종말이 올 거라고 초조해하는 사람한테 위로의 발자국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아니면 혹시 주변 가족이나 자신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글이라는 건 저는 관심이 있는 거에 관심 있는 주제를 네. 가지고 하지. 그래서 맞아. 모든 걸 끊었다고 했잖아요, 네, 시작이.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평범하게 텍스트 그냥 아무거나 접하고 뭘 보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가 종말이 오구나라는 생각과 두려움이 와서 그걸 끊고 다른 책들을 인용해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 정말? 그런 스스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했을 수도 있어. 자기 너무 마음속에 기니까. 맞아. 너무 길어.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잖아. 이거를 이렇게 깊이 있게 추구했다는 거는 일본의 그 당시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앞에 무슨 예를 들었잖아. 무슨 일을 옴수기였네. 납치라고. 맞아. 그런 게 굉장히 휩쓸었나 봐. 네. 그게 강렬하게 인상이 그게 딱 왔나 봐. 그치? 지하철 같은 데서 화학적인 걸 막 뿌리고 그랬었거든요. 옴주네 이유가? 그러면서 자꾸 죽음을 얘기한 거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무튼 그게 굉장히 강렬한 구호를 받았나 봐. 그치? 그러면서 그 일본의 사람들의 의식을 자꾸만 이렇게 장악하고 지배하는 묘한 그 부정적인 그거를 자꾸만 이제 의식하고 썼나 봐. 그러니까 깊이는 있는데 좀 주제가 상대적이지. 전제 조건 하에서 글을 썼으니까 절대 진리 그 경전이라고는 좀 글이 다른 거지. 지역적이라 할 수 있지 관심사가. 꽤 깊게 하고 들어간 거. 엄청 볼 수 있는 모든 비유를 다 다 넣어서 들었잖아. 그 위대한 진리를 다 동원했잖아. 네. 근데 좀 아깝다 싶은 면이 있는 거야. 근데 결론은 괜찮을 것 같아. 짧아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내가 그 페북에 들어가서 정보 이런 거 자료들을 보잖아. 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훑어보는데 굉장히 천재적으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 전문 분야의 식견은 정말 내가 배울 게 많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글은 상당히 부정적인 거야. 사회에 비판적이고. 근데 비판도 필요는 한데 비판이 어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향해서요. 이런 걸 이렇게 이게 좀 잘못되니까 이렇게 고치면 뭐 이렇게 나가고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빠지고 자꾸 비판과 비난과 이런 씨름 입성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진짜 아깝더라고. 굉장히 천재적인 전문가들이 있는데 자기 분야에서 근데 그렇게 쓰여지니까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이고 무리살이형으로 보이겠지. 그렇게 이제 조금은 인간의 삶이 전락되어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랑슈의 위대함에서 나는 죽을 줄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민주가 죽으면 죽음을 못 느끼게 되고 이런 설명을 해줘서 이해를 했어. 그리고 인류의 죽음과 개인의 죽음이 결국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 그건 굉장히 심오한 뜻을 네가 얘기하더라. 민주가 철학을 잘한다. 굉장히 심오한 것 같아. 여기서 좀 대화 나누고 싶은 거 없니? 나는
평소에 이런 거를 많이 선생님은 이런 거를 생각도 많이 했고 느끼기도 많이 해오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새롭지는 않아 솔직히. 죽음을 몇 년간 연구해보기도 하고 있었어.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느껴져? 아직 너무나 어리다면 어리고 젊다면 젊고 아직 죽음은 꿈도 꾸지 않는 나이거든. 근데 이걸 읽고 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제대로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 죽으면 어차피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죽으면 어차피 내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는 그냥 눈을 감으면 정신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건데 의식이 꺼지는 거 스위치가. 제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는 어릴 때 그냥 막연하게 밤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두렵지 모르니까. 어릴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온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책 그쪽을 읽고 나니까 이제 죽음도 그 순간이 고통 아니면 별로 두렵지 않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모든 인간의 숙명인데 죽음이란 거는 가야 하는 길인데 그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죽기 전에 왜 몸이 아플 때 그거를 두려워하는 거지. 죽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안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모르고 낯선 안 가본 거를 두려워하고 조금 무서워하는 의식이 강한 것 같아. 선입견. 아니면 제 생각에는 제가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죽으면 저의 주변 사람들이 영향이 되잖아요. 그걸 바꿔 생각하면 제 주변 사람이 죽으면 제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놓을 수 있는데 제가 죽으면 저는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의지하는 사람이나 뭔가 저를 보호하고 있는 단위가 사라지면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는 죽음과 연관된 네. 문제들. 연관돼서 이렇게 딱 선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선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힘이 약하다는 그거를 잘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죽음이라는 네. 많이 깊이 생각해봤지? 이제 개인 존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는 관계 안에서의 죽음, 죽음이라는 사건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맞죠. 한 사람의 죽음과 태어남이 한 사람의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의 것이야 사실은. 그래서 전체에 속한 일이고 그치? 근데 그래서 그걸 확장해 생각하면 인류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라 했고 그리고 인류를 공동체라고 봤을 때 그 전체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나 어떤 현상이 있잖아. 그런 것들 생로병사의 그 현상 자체가 조금 축소가 아니고 이렇게 조금 시각을 돌려보면 자연을 볼 때 왜 봄, 여름, 가을 겪으면서 이렇게 피어났다 자랐다가 죽잖아. 풀이 꽃이 나게 그리고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 이렇게 그 생사 소멸 이런 걸 거치잖아. 그게 이렇게 바라볼 때 생태계잖아. 전체 생명체 생태계가 이렇게 흥망성쇠를 이루면서 흘러갔잖아. 수많은 우리 속에. 근데 그게 개인의 삶에서도 있고 인류 전체도 있고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개인도 소중한데 개인이 개인으로만 있지 않는다는 것. 좋은
두려움 자체가 혹시 제가 그 각자가 다 그 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감사함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죽을 때 땡큐 하고 갔잖아. 그래서 막 신문에도 나오랬잖아. 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숨을 고르고 이렇게 숨이 멎는데 땡큐 하면서 간다는 거는 지극히 그 의식 자체가 숨이 이제 끊어지려는 걸 알면서 잘 살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느끼면서 평화롭게 떠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숨이 끊어지고 정말 사라지지만 땅의 평균은 사라지는데 그 눈에 보이는 존재는 사라지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외친 그 긍정의 감사함과 사랑의 파장은 계속 울림으로 남아있거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크거든. 어마어마 크고 그것이 그 감사함과 사랑으로 사실은 채워지면서 생태계나 생명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좀 차원이 달라지지.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음이 온다면 또 사고를 당하건 뭐 어째서건 어쨌든 자연스럽게 죽음이 왔을 때 의식이 깨어있다면 감사함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남편도 그랬고 물론 그 육신을 보통은 좀 겪는 시간이 있어도 그렇게 죽음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이 관계도 슬픔은 남는데 한 사람이 잘 살고 잘 죽자니 잘 깨끗하게 죽으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보기 참 좋은 일이 생겨. 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잘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긍정으로 바라보고 자꾸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가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살면서 분명히 건져낼 거야. 근데 너네는 잊어먹더라도 내가 왜 그 결론을 자꾸 긍정적인 지향 쪽으로 끌고 가면서 말을 해주려고 내가 애쓴다기보다 자꾸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데 한번 그런 걸 들은 사람은 살면서 실제로 문제에 부딪히고 할 때 그래도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보다는 훨씬 빨리 그 힘을 내게 돼 있어. 자기 되살리는 힘.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어른들이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런 이야기 듣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거지. 어쨌든요. 그 다음 넘어갈까? 이 사람 참 그 티가 말대로 일본 사람 식의 표현을 맞아요. 교묘하게 잘 약간 그 반성을 꾀하면서 그리고 뭔가 되게 알듯 말듯 알쏭달쏭 말을 딱 던져놓고 좀 더 말해볼까요? 맞아. 이렇게. 맞아. 뭐야? 이렇게 관심을 끄는 아마 책보다 실제 이렇게 토론하면서 얘기하면 훨씬 재밌을 사람 같아. 사람을 이렇게 뭐 미끼를 던져놓고 근데 이러면서 질문을 유발시키면서 따라오게 하는 왜 그 사례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사례를 쭉 들었을 때 뭐야 뭐지 이러면서 따라가게 됐잖아. 근데 난 너네 아니면 중간에 안 있을 거였어. 되게 보면 재밌게 얘기를 한 것도 있어요. 인류 멸망도 못 보는, 그러니까 그 인류 멸망을 자기가 못 보는 거를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차피 인류는 멸망을 하지만 저 모든 사람이 죽고 만약에 인류가 한 명만 남았을 때는 어차피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못 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 한 명만 남았으니까 내가 죽어도 슬퍼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슬픈 게 아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 표현은 자기가 뭔가 깨달은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4살짜리 아이와 노인과의 대화 뭐 이런 비유를 이제 했잖아. 그리고 겨우 4살밖에 안 사는 애가 자꾸 그 오랜 인류의 그 세기를 거친 그런 인류의 삶을 가지고 뭐라고 자꾸 평가한다, 판단한다 이거잖아. 그래서 그 판단의 섣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의 판단의 섣부름이라고 해야 되지, 계속. 판단이나 규정을 하는 거 있잖니, 얘들아. 규정.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주장하고 규정하고 단정 짓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대 지금 21세기에 선악과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가 상징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현대 지금 21세기에 와서 수많은 정보가 횡행하고 정보가 넘치잖아. 막 홍수를 같이 넘치잖아 매일매일. 그걸 다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긴 많지만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거야 하다가 다음날 새로운 정보가 오면 이게 아니래 이런 거래 뭐 이러면서 간단 말이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의학에서도 몸에 뭐가 좋다 이러면 안 좋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 똑같은 의학 박사인데 다른 사람은 또 정반대 얘기하고 좀 이런 게 너무나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술을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얘기하는 전문가인데 다. 근데 그런 판단, 규정, 단정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 인간의 짧은 머리가 제 아무리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많은 정보를 알파고와 같은 정보력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신의 그러니까 전체 신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체 있지. 이 전체 인류의 삶을 총망라한 전체를 한 덩어리라고 볼 때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걸 완벽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치? 만약에 우리가 다 100년쯤 살고 죽는데 한 사람의 초인이 있어서 1000년을 산다고 하자고. 그럼 그 사람은 훨씬 많은 걸 꿰뚫을 거 아니야. 다 보면 어린애들 같이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도 그 사람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게 전체를 알 수는 없어. 이견이